옛날 옛적 전라북도 정읍의 한 마을에는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신비한 민속신앙이 존재했다. 이 마을에서는 조상님들이 꿈을 통해 후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이러한 신앙을 봄길안내라고 불렀다. 봄길안내는 마을의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험이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 그들은 꿈속에서 조상님을 만나 조언을 받았다. 이 특별한 경험은 항상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고요한 새벽에 이루어졌다. 이야기는 어느 한 가난한 농부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 농부는 그해 가뭄에 시달리며 작물 수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땅을 갈았지만 땅은 여전히 메마르고 열매는 실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먹을 곡식을 고민하던 농부는 마침내 조상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고요한 밤 농부는 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옛 기와집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맛있는 쌀밥을 먹으며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마주쳤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였으며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얘야, 저 남쪽 들판 머리에서 물을 길어오는 게 좋을 것이다. 그곳에 내가 필요로 하는 물이 있단다. 농부는 꿈속의 할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잠에서 깼다. 아침이 밝자 농부는 꿈에서 본 그곳으로 향했다. 사실 그 들판은 마을에서 큰 물길이 흐르는 곳에서 조금 벗어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 마을에서는 그저 황무지로 여겨져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고 그 아래를 파보니 정말로 맑고 차가운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농부는 그 물을 길어와 밭에 뿌렸고 덕분에 그의 작물은 신기할 정도로 잘 자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이 물을 행복의 샘물이라고 불렀고 점차 농부의 땅은 마을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농지가 되었다. 봄길안내는 이처럼 사람들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농부는 꿈속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름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 역시 각자의 꿈속 길잡이로부터 다양한 방향을 찾곤 했다. 정읍의 꿈길 안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은 이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꿈속에서 얻은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조상님들의 지혜가 곧 자신들의 삶에 큰 힘이 됨을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조상과의 연결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읍의 민속신앙을 이해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원은 수많은 문화유산과 전설이 깃든 땅으로 그 중에서도 칠성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남원 민속신앙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감명을 남긴 전설로 마을을 수호하는 신비한 바위, 얽힌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적 남원의 한 마을에 비가 오지 않아 대지가 메말라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농작물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사람들의 입가에는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비가 내리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하늘은 한동안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소녀가 꿈속에서 신비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꿈속의 목소리는 큰 바위에 가서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도 생생했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그 꿈 이야기를 마을 장로에게 털어놓았고 장로는 깊은 고민 끝에 그 이야기를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가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장로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뽀글뽀글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칠성 모양을 닮은 거대 한 바위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로는 이 바위가 바로 꿈속에서 들었던 그 바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바위 주변에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비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짓말처럼 하늘에서는 축복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이어졌고 말라가던 땅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습니다. 칠성바위 덕분에 비가 내렸다고 확신한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특정한 날이면 칠성바위의 제물을 바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칠성바위는 남원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흐름을 바꾸어준 신비한 보호자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바위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마을을 지키고 인도하는 신앙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도 남원의 사람들은 칠성바위에 얽힌 전설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원 사람들이 칠성바위에 바치는 경의는 단순히 비를 부르는 것이 아닌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그들의 깊은 신앙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신안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람의 신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다. 바람의 신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무척 중요한 존재였다. 그들의 생계는 바다에서 나왔으며 바람의 기분에 따라 어획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어부들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읽어내어 가장 알맞은 때에 출항하여야 했고 그 판단이 곧 그들 가족의 생계를 좌우했다. 이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작은 신사가 있었다. 신사에는 바람의 신을 상징하는 커다란 불비석이 있었고 그 위에는 수많은 세월 동안 어부들이 바친 수많은 작은 조각상들과 천 조각들이 걸려 있었다. 이 조각상들은 대부분 어부들이 전날의 고된 일을 마치고 그들의 안전과 풍성한 어획을 기원하며 남긴 것들이었다. 한때 이 마을 최고의 어부로 뽑히던 정씨는 바람을 유독 사랑했다.
그는 바람을 느끼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일을 더욱 잘할 수 있었다. 그에게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마치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바람에게 이름을 붙였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바람의 신사에 들러 바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정씨의 젊은 아들이 낚시를 나갔다가 강한 돌풍에 휩쓸려 행방불명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고 정씨는 며칠간 시리에 빠졌다. 그는 더는 바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곧바로 자신의 믿음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신사를 찾아갔고 바람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원하였다. 그날 밤 정씨는 꿈에서 바람의 신을 마주쳤다. 신은 그에게 말했다. 너의 아들은 바람과 함께 든 넓은 하늘을 여행하고 있다. 그의 마음은 평온하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너를 다시 볼 것이다. 정씨는 그 꿈을 너무나 고생생하게 기억해내며 눈을 떴다. 그는 바람이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고 확신했다. 몇 주 후 놀랍게도 정씨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느 다른 어선에 구조되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바람의 기적이라고 불렀고 바람의 신사가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씨는 아들이 돌아온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다시금 바람과 친구가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은 바람의 신을 깊이 숭배하였고 매 해마다 바람의 기적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에서는 마을의 어부들이 직접 잡은 신선한 어류를 다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서로의 안녕과 조화로운 삶을 지키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바람의 신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했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다의 안전과 풍요를 약속하는 존재로 남아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주라는 고장에서 도깨비들이 모여드는 특별한 날이 있었다고 한다. 전주는 오래전부터 다채로운 민속신앙과 전통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도깨비 치성이 있었다. 이 치성은 매년 음력 보름에 맞춰 열리는 행사로 마을 전체가 어둠이 깃든 숲속 깊은 곳으로 모여들었다. 이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앞에 쌀가루와 콩으로 만든 공양품을 내놓았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도깨비 의형상을 마당 한가운데에 세워놓았다. 이는 그들에게 풍요와 복을 빌며 도깨비들의 기운을 얻고자 하는 의미였다. 마을 어르신들의 말을 따르면 이 치성은 몇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왔고 본래는 도깨비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예전 어느 해 마을에 계속되는 불행한 사건들이 겹치면서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마을의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갔다. 어신들에게 자문을 구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 의심기를 거스른 것이 문제라고 듣게 되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도깨비 치성이었다. 첫 번째 치성이 열렸던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날 밤 숲속에서는 신비롭고도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 형상 주위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거나 경전을 읊기 시작하며 어두웠던 숲이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찰 때도 있었다. 이윽고 도깨비들이 숲풀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은 전설에서처럼 보전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듯한 천진난만한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춤추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잊고 오히려 도깨비와 교감하며 춤을 추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도깨비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날이 밝을 무렵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 치성을 치른 후에 마을 주변의 밭과 논에서는 전보다 더 많은 결실이 맺혀 풍년을 이루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깨비 치성은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축제가 되었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점점 더 발전하여 신명나는 잔치 형태로 바뀌어갔다. 오늘날에도 때때로 전주의 일부 가문이나 마을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치성을 비공식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특별한 전주 문화의 일부로 여긴다고 한다. 이렇게 전주의 민속신앙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